한국은 사실상 망했다라고 봅니다. 올해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전 늘 강조하지만 원화 자산은 상당 부분 빼고 해외 기지, 아예 내 몸까지 해외로 움직이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레드라인은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밝히는 그날 저는 제 재산뿐만이 아니라 제 몸도 한국을 나갈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은 1월 20일일 겁니다. 트럼프 취임식의 날이 되겠죠. 트럼프 취임이 몰고 올 경제 쓰나미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관점에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제 많은 것이 변할 겁니다. 트럼프가 오거든요. 참고로 배경이 좀 바뀌었죠.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찍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추천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왜냐하면은 경제 차트에서 제 책이 3위였거든요. 제 알트코인 책이. 근데 이 책이 불쾌하기도 2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빡쳐가지고 읽기도 싫고 추천하기도 싫었는데, 그래도 제가 몰래 사서 읽어봤는데 객관적으로 책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할러님들이 이 박종훈 기자님을 최고의 경제 유튜버로 선정해 주셨거든요. 가장 투자에 도움이 많은 유튜버로 박종훈 기자님을 이제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사보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책, 그러니까 트럼프 2.0 시대를 주로 참고하고 제 의견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팩트만 뽑아들고 이제 제 꼴리는 대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자님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를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꼭 제 생각을 갖다 붙입니다. 그거 꼭 유념하세요. 이 내용, 그러니까 기자님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25년 트럼프는요, 2017년 트럼프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공화당을 완전 장악했고 대통령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고 재선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이번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 임기니까요. 그리고 정부, 그리고 측근에는 예스맨들밖에 지금은 남지 않았습니다. 8년 전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제가 꼴리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America first baby, yeah America, yeah 마가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듯이 돈 버는 사람 관점에서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본론에 앞서서 참고로 이 책에는 코인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코인은 일단 오르겠죠. 돈 벌기 첫 번째 수단이 될 겁니다. 그는 코인계에서 돈도 받았고 가족도 코인 사업하고 정보 고위층에서 코인쟁이들이다. 1449번 영상들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코인은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물론 올해까지만 유효한 조언이고요. 내년부터는 박살 날 겁니다. 그리고 일론 마스크와 엮인 자산들 테슬라, 도지코인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건 제가 딴 영상에서 다 말했으니까. 돈 벌기 두 번째, 방위비를 올리려고 트럼프가 전 세계를 조질 겁니다. 첫 임기는 이게 잘 안 먹혔거든요. 근데 이제는 먹힐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나라는 진짜 안 보호해준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가 8년 전에 와가지고 이걸 요청했을 때 냉정하게 fuck you를 날렸습니다. 뭐 이런 거 있지. 트럼프가 yo man 방위비 더 줘 마 하면은 유럽에서 wait 우리가 일단 4주 동안 여름 휴가를 간 다음에 이거를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4주 후에 논의를 했습니까? 아,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요. 제가 2주 동안 연차를 냈습니다. 했기죠, 트럼프는. 자, 4주 후에 트럼프가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아하,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가을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2달 후에 다시 한번 오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화큐를 날렸을 거예요. 2022년 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와가지고 유럽은 정말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재무장을 하고 있고 트럼프 말을 아마 훨씬 더 잘 들을 겁니다. 왜냐면 미국이 거기서 유럽을 안 도와주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도 일기에 주한미국을 빼려 했어요. 이렇게 막 방위비 안 올려준다고 와 fuck you man 했는데 그때는 참모들이 겨우 막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를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기자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이거는. 어쨌든 한국 얘기는 국방비를 GDP 2.5에서 3.5%로 분담금은 5-6배 증가 요청한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방산산업주를 사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을 유념해야겠죠. 이미 엄청 비싸져 있으면 못 사는 거고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가격이다 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와 주식을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맑게 좋게 보는 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걸 늘 강조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너무너무 비싼데 너무너무 장밋빛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임기 끝까지 큰 하락이 올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물가를 봐봐요. 관세를 때리고 이민을 제한해가지고 값싼 노동력 못 들어오게 하고 돈을 풀고 감세를 하면은 돈이 막 넘쳐 흐르잖아요, 세상에. 그럼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닐까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많이 낮출 수 있는지 그게 상당히 의문이라고 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미국은 계속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는데 돈은 더 풀고 감세를 한다. 그럼 처음에는 이걸로 버블이 형성된 다음에 나중에 부메랑이 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책에서 처음 배웠는데 산업용 부동산도 시한폭탄이다. 24년 공실률이 19.4%이고 25년부터 27년까지 부동산 담보대출 만기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미국에서 버블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펑 터지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그게 펑 터지는 게 26년이 될지 28년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6년 가능성은 조금 더 높게 보고 28년은 조금 더 낮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언젠가는 한번 터질 가능성 26년 또는 28년 터질 가능성은 저는 8, 90%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년은 미국 주식 롱을 하고요. 26년부터 저는 현금화를 하든 롱숏을 하든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돈을 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카페 밸류에이션 지표인데 제일 높았던 때가 2000년인데 지금도 그것과 얼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 졸라 비쌉니다. 졸라 비싼데 근데 이렇게 장밋빛이 안 오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안 내리고 부채 뻥뻥 터지고 있고 산업용 부동산 뻥뻥 터지면은 이거 밸류에이션 빠지는 건 순식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 경제와 주식. 대만을 치면은 일단 중국이 크게 나락을 가고 한국도 같이 나락을 갈 건데 이 말이 있더라고요. 패권 국가, 미국과 도전 국가. 중국이 이제 지금 대립 상태에 있는데 도전 국가의 성장이 꺾이면은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도전 국가가 초조해지는 거죠. 아이씨, 나는 가만히 있어도 쟤를 추월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도 좀 꺾이고 있네. 야, 이러다가 우리 영영 세계유리 못 되겠다. 야, 쟤를 먼저 치자라고 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어요, 책에. 1914년이 독일이 그렇게 했습니다. 영국을 그런 식으로 쳤죠. 사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을 안 친다 하더라도 좀 빅테크가 많이 약화가 되었고 신산업이 억압되고 있고 홍콩이 약화되었고 부동산 박살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거되고 있죠. 미국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수입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경제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대만은 정말 먹고 싶겠죠. 그러나 에너지, 식량, 해군 이 세 개 약점을 아직 제대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대만을 섣부리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27년까지 고도의 심리적으로 대만을 장악할 계획도 같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안 하고도 야, 니네들 이렇게 되면은 X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랑 붙어라. 야, 그냥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도 할 거라는 겁니다. 극도로 이제 대만을 압박도 하고 이제 효유책도 주고 이제 때리는 척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중국의 경제 정책은 지금 사실 과잉 생산이거든요. 재고가 엄청 많으면은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생산을 덜 하게 되는데 중국은 오히려 반대로 아, 괜찮아, 괜찮아. 더 많이 생산해. 그리고 한국 같은 또는 이제 다른 전 세계 딴 나라들한테 덤핑으로 엄청 싼 가격에 그 물건을 전부 다 떼어 넘겨. 그럼 거기 있는 기업들이 다 망할 거 아니야.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를 먹는다. 와하하하. 이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사실 그 한국에서 뭐 알리나 티무가 엄청 싸잖아요. 이게 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과잉 생산한 거를 재고떨이를 하는 거죠.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면 쿠팡이나 배민들이 나 죽어, 나 죽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조선 쪽이죠.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해군이 사실 미국의 힘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조선 쪽을 말아먹었습니다. 아직은 미국이 해군이 더 강하지만 중국이 매우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미국은 그 레이건 시대 때 그 제조업을 많이 등한시하고 중국이 WTO 가입해가지고 조선 산업이 많이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미국 조선업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박 제조는커녕 전투함 수리할 드라이도크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조선 전문 인력도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시 윤 대통령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한국과 조선 관련 협업을 강조한 겁니다. 어디선가는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거는 이제 한국 조선 회사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거기서 조선소를 차리는 건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한국에서라도 배를 만들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선택했다. 한국 조선업 러브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얘기도 아무래도 이게 한국 기자님이시기 때문에 많이 나와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사실상 망했다라고 봅니다. 이게 물론 좀 장기적인 얘기라서 올해까지는
때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 늘 강조하지만 원화 자산은 상당 부분 빼고 해외 기지, 아예 내 몸까지 해외로 움직이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트럼프발 악재, 자, 제조업체들이 이제 한국을 다 버리고 미국으로 옮기라 이렇게 조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독일 다 넘어오련 이러고 있습니다. 가면은 솔직히 그 회사 주식에는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일자리는 이제 한국에서 안 생기고 미국에서 생기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도 뭐 노조도 강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이 사업하기 짜증나잖아요. 그 정부가 사생권 간섭하고, 이제, 괴롭히고, 돈 뜯어내고 이러기 때문에 짜증나는데, 그,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미국 가기 싫은데요. 트럼프가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빠이빠이, 한국, 빠이빠이,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기업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한국에는 악재죠.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좋은 일자리들이. 그리고, 트럼프는 또 웃기는 게, 그러면은 그렇게 생산 기지를 옮기려면 한국에서 중간재를 미국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수출로 잡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맨 무역 흑자 왜 이렇게 커? Fuck you, fuck you, 너 낮춰 이 새끼들아 해가지고 오히려 또 더블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 팔지 말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압박을 또 주겠죠. 바이든 정책을 이어받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고를 지금 한국에서 헐값으로 이제 떨구고 있거든요. 신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지금 신질 생산력을 구축한다고 해요. 제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 이게 아마 그 이제 새로운 퀄리티가 한마디로 지금 이제 그 신산업 쪽을 키우겠다, 거기서 도약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내재화하겠다, 한국 중간재 따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게 한국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쪽 산업을 키우면서 처음은 한국 중간재를 갖다 쓰겠죠. 그래서 25년 전 좋을 거라고 봐요, 한국이. 그러나 그 후에는 이제 공장 다 만들어 놓고 한국 필요 없는데요. fuck you, 꺼지세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외부 상황은 지금 이런데 한국 상황도 우아아악입니다. 출산율. 요 책에 보면은 유럽이 그 망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낮아서 여기가 출산율이 1.4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유럽의 정확히 절반입니다. 이게 출산율이 안 나오면은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혁신이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실제로 유럽이 혁신이 요즘 별로 없죠. 그리고 채무도 지금 사상 최대이다. 보면은 여기 출산율은 세계 꼴등인데 가계부채는 세계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 코리아 넘버 원. 예. 그리고 한국 순자산의 87%가 부동산인데 지금 이거를 올리는데 정치인들이 엄청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간힘을 써가지고 대출도 해주고 이것저것 혜택을 주고 하면서 부동산을 지금 받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책의 미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별로 없겠지 이런 미래가. 그치, 그건 사실 땅이잖아요.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그쵸? 그래서 중국은 지금 저러고 있는데 관세는 없고 산업 정책 따위는 당연히 없고 에너지 부족 문제가 몇 년 후에 생길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AI하고 빅테크하고 이런데 전기를 엄청 잡아먹는데 그거를 제대로 지금 뭐 발전소를 만들지도 않고 전기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 송승관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네요. 보면은 전력 대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한국 에너지 수입의 의존도가 94%인데 에너지가 비싸지면은 망하는 게 순식간이라는 거를 유럽 국가들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여기서 대책이 중요한데 저 박종원 기자님의 대책과 제 대책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책 여기저기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정부가 이런저런 전략을 세우고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라고 이제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외부 협상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한국에 쳐들어올 겁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다자 협상을 안 하고 1대1 협상을 선호한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한마디로 부동산 업자였기 때문에 선전수전을 다 겪어봤고 그리고 실제로 그 협상에 대해서 베스트셀러도 쓰신 분입니다. The Art of the Deal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협상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거든요. 반대로 한국인들은 평생 협상을 안 해봤잖아. 학교에서는 토론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맨날 가만히 앉아가지고 받아쓰기 정도만 했고요. 그리고 어른 돼서도 토론이 어딨어. 윗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 막 하면은 아랫 사람이 네!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무슨 트럼프랑 협상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개 털릴 겁니다. 트럼프가 오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은 이렇게 외교 쪽에서 누가 와도 털립니다. 왜냐면 토론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협상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털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두 번째, 정치인들의 수준. 기자님은요, 책에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정치적 선택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정치인들이 이제 모자란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 저는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한국 정치인들보다 한 3, 4단계는 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뭐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그 정치인들이 바보 같은 짓 했더라도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낫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 정치인들이 도대체 무슨 뭐 대단한 정책을 세우겠습니까? 이 3번으로 넘어가는데, 자, 산업 정책이 이게 나오잖아. 자, 예를 들면은 김개똥이라는 젊은 국회의원이 의욕이 넘쳐가지고 산업 정책을 세웠어요. 아, 여러분, 우리가 AI 산업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빅데이터를 이렇게 키우고 AI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와! 하잖아요. 근데 그럼 옆에 국회의원들은 쟤 뭔 말하는 거야? 아, 뭐래? 아야, 우리 소주나 먹으러 가자. 허허, 이럴 거고요. 국민들은 뭐래? 나 이해 안 되는데? 아이씨, 몰라, 재미없다. 집에 가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김개똥 의원이 크게 실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른 정책을 갖고 오겠죠. 여러분 이재명을 때려잡읍시다 예 하고 저쪽이면은 여러분 윤석열을 때려잡읍시다 예 하면은 그럼 그때 국회의원들이 아 그렇지 역시 넌 우리 편 예 하고 국민들은 역시 김기똥이 최고 짱짱짱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정책을 세우겠어 아무도 안 듣는데 이거보단 그냥 그 상대방 죽여라 이게 훨씬 더 낫잖아요. 기본적으로 뭔 산업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쿨하지 않은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걸 만들 동기부여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리고 내 부동산 가격이나 지켜야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제안이 있어요. 차라리 정부 역할을 빼면 어떨까? 저는 50, 55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매년 공기관과 그 공무원들 이런 조직들을 절반을 없애는 거야. 50%를 없애고요. 남은 그 기관에서는요. 직원 50%를 자르는 겁니다. 이거를 5년 연속 하잖아. 그래서 50, 55 전략인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꽤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공조직에 있어서 알거든요. 다 쓸모없다는 거 그거.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기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기관을 없애버려도 어떻게 나라가 돌아갈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만들게 하고 그 계획이 채택되면은 그 없애버리는 기관의 전체 인건비의 10분의 1을 줘버려요. 그럼 몇십억, 몇백억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막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이 기관을 잘 없앨 수 있지 그거를 고민할 겁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돼. 이걸 제가 다 머스크 형님한테서 배워오고 제 아이디어를 추가를 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해도 아마 아니면 이렇게 뭐 정부가 개입해도 망할 가능성은 솔직히 말해서 크기 때문에 각자 도생, 외화 자산, 해외 기지라고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보다 먼저 망한 곳이 있죠. 유럽입니다. 자, 유럽이요. 미국 안보력으로 이제 본인들을 보호를 했고요. 딴 나라들 못 쳐들어오게.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를 제조를 해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값싼 미국 안보력, 값싼 러시아 에너지로 먹고 살았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깨졌거든요. 지금 고령화 때문에 혁신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유럽 사람도 50년 동안에 너무 격렬하게 쳐놀았습니다.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안보력이 싸고 에너지가 싸고 그리고 옛날에 약탈한 게 많아가지고 그 자산도 많기 때문에 땡볕땡볕 50년 동안에 와우 30일 휴가 와우 노라 노래 노세 하고 논 거야. 그래서 혁신이 없는 거지.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고령화는 한국이 훨씬 더 심하고요. 군비 압박 이제 받을 거고요. 트럼프한테 이거 100% 확률로. 그리고 에너지가 갑자기 비싸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천연가스 안 대주니까 유럽이 폭삭 망했잖아요. 2년 만에, 3년 만에. 그리고 정부가 규제만 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멀쩡한 유럽 애들은 전부 다 미국 가서 창업을 하고 거기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을 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대혼란이에요. 자국민들은 가난해지고 정치적 극우화 필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스페인 스페셜로 넘기겠습니다. 와, 그래서 저도 실제로 유럽이 망했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바르셀로나에 한번 왔거든요. 이렇게 왔는데 와, 진짜 제가 카페에서 조금 앉아 있었거든요. 1시간 정도. 근데 거지가 4명 접근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오는 길 되게 짧았는데 거기도 한 거지가 5명 추가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야, 인종도 백인, 흑인, 중동인 뭐 다 있고 남자, 여자, 뭐 젊은 사람, 늙은 거지 뭐 다 있더라고요.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 제가 보기에는 그 옛날에도 거지가 꽤 많긴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 그래서 확실히 좀 보니까 야, 유럽 망한 것 같은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2025년이 저는 마지막 즐거운 해라고 보고 있고 그 후부터는 상당히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빡세게 벌어야 합니다. 일단 트럼프 임기 초반에 돈을 풀고 감세하고 이래가지고 버블이 좀 더 커지고 이때는 시장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때는 주식도 괜찮죠. 특히 뭐 방산, 조선, 일론 마스크 관련주, 서인도 매우 좋을 거고요. 25년에. 그 후에는 물가 상승, 부채, 지정학 문제, 높은 밸류에이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사실 딱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무너질 것 같은데 그게 26년이냐 28년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돌리든 저렇게 돌리든 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를 절대 믿지 말고 각자 도생을 우리는 해야겠죠.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으면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해외 자산 또는 아예 해외 이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레드라인은 개인적으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밝히는 그날 저는 제 자산뿐만이 아니라 제 몸도 한국을 나갈 겁니다. 그럼 너무 위험한 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저도 각자 도생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구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일개 유튜버거든요. 나 혼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익하셨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